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는 한여름의 어느 날, 며느리 지수 씨는 어머니 정은 씨에게 선풍기만 틀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과연 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 하는 걸까요? 오디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름은 제게 언제나 고통스러운 계절이었어요. 숨막히는 열기가 온 세상을 용광로처럼 달구던 8월의 어느 날, 창밖에서는 매미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울어댔고,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모든 풍경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죠.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지내는 이 넓은 집에서 저는 켜켜이 쌓인 세월만큼이나 무거운 더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라며 온열 질환 주의보를 떠들어댔지만 그저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적적함이 더위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귀를 찢을 듯 울어대던 매미 소리를 뚫고 전화벨이 울렸죠. 발신자 이름의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아니고서야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녀석이었거든요. 제게 전화하는 아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인석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멋졌고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죠. 역시나 용건은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저희 집에 좀 오셔서 며칠 쉬다 가세요. 주원이가 할머니를 하도 보고 싶어 해서요. 방학인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한가 봐요. 주원이. 제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세상 가장 큰 기쁨인 이름이죠.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아들을 향해 피어오르던 의심의 연기는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홀로 부엌에서 밥을 차려 먹을 때마다 눈에 밟히던 손주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자식 내외가 밉다가도 손주 생각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는 게 할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뭐냐? 그럼 가야지. 우리 강아지 보고 싶다는데 할미가 당장 달려가야지. 제 대답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 짧은 숨소리에서 저는 아들 뒤에 서서 입모양으로 빨리 제대로 말해라고 속삭이고 있을 며느리의 얼굴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고 싶은 건 아들 내외가 아니라 제 손주이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손주를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요. 냉장고를 열어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소갈비찜, 여러 가지 채소를 곱게 볶아 만든 잡채,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가라앉혀 주었던 담백한 나박김치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위도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양손에 바리바리 싼 음식들을 들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낑낑대며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오미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시장에서 원치 않는 물건을 덤으로 받은 상인처럼 건조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들고 있는 보따리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런 거 싸우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요즘 애들 이런 기름진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작은 거 아시면서 이거 다 들어가기나 하겠어요. 자리만 차지하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 더위에 늙은 몸을 이끌고 꼬박 하루를 꼬박 써서 만든 정성이 자리만 차지하는 짐짝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아들 녀석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 엄마 정성인데 뭘 그래, 여보. 하지만 그 말에는 아내를 말릴 힘이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안방에서 제 손주가 맨발로 뛰어나와 제 다리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할미 보고 싶었어? 네. 엄청요. 할머니 저랑 같이 로봇 조립해요. 손주 녀석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받은 모멸감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녀석 보러 온 거지. 저 속 없는 것들 보러 온 게 아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깥이 지옥불처럼 끓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는 그에 못지않게 후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선풍기 한 대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미지근한 바람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에어컨은 장식품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요. 숨이 턱 막히는 습도와 열기에 이마에서는 다시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집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에어컨 좀 켜지 그러니.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며느리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디 감히 하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 보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 정도 더위는 창문 열고 선풍기 틀면 그만이에요. 원래 더위는 좀 더워야 여름 난 것 같고 그런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 이 폭염에 늙은 시어머니를 찜통 같은 거실에 앉혀두겠다는 며느리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요. 제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너무 차게 지내면 뼈마디에 바람 들어요. 괜히 에어컨 바람 쐬다가 냉방병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제 건강을 생각한다는 말이 그토록 역겹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해 효라는 재갈을 물리는 것 같았죠. 저는 반박할 말을 찾기 위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제 시선을 피하며 며느리의 편을 들 뿐이었어요. 맞아, 엄마. 미영이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의사들도 여름 감기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 그냥 시원한 물 드시고 좀 참아봐. 금방 적응될 거야. 금방 적응될 거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불청객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찜통더위보다 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제 입만 아프고 제 속만 더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선풍기 바람을 쐬며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내가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해 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매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왔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지독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며느리가 대충 차린 식탁에는 김치와 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아찌가 전부였죠. 제가 이 더위에 땀 흘려 만들어 온 갈비찜과 잡채는 냉장고 깊은 곳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지만 저는 더위와 모멸감의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죠. 그 소리마저도 저를 제외한 세 식구의 단란함을 증명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 내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요란한 효과음과 함께 연예인들이 까르르 웃으며 떠들어댔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 집의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를 뚫지는 못했어요. 저는 차마 그들 곁에 앉을 수가 없어 멀찍이 떨어진 주방 식탁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부부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는 마치 투명한 벽처럼 저와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죠. 저는 그저 창밖의 까만 어둠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선풍기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마다 미지근한 바람이 땀으로 축축한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라리 그 바람마저 없었더라면 이 처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두통은 이제 관자놀이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통증으로 변해 있었어요. 속은 계속 메스꺼렸고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지지는 듯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며 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구나.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모습만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아들 내외는 주원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마치 제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거실에 불이 꺼지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찜통 같은 더위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이끌어 소파에 누웠어요. 끈적거리는 인조 가죽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불쾌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통증과 서러움에 정신만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지만 저를 위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지극했던 사람이었죠. 한여름 제가 덥다고 잠을 설치면 말없이 부채를 들고 밤새도록 제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반아, 팔 아프게 뭐 하는 거요? 하고 타박하면 당신 시원하게 잘 자면 내 팔 하나 아픈 거 대수겠소?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던 그 목소리. 만약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내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마 대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당장 에어컨을 켰을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어미 이 더위에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냐? 며 불호령을 내렸겠지요. 그런 상상을 하니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제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엉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집에서 제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밤을 지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부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에서 나온 아들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아들은 제 퉁퉁 부은 얼굴과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고 뭐 해요? 인서가, 나 정말 죽을 것 같구나.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제발 부탁이다. 너희 안방 구석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이라도 재워주면 안 되겠니?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절박한 모습에 아들의 마음도 조금은 움직인 듯 보였어요. 그가 그게라며 망설이는 순간 안방에서 잠긴 목소리로 며느리가 외쳤습니다. 여보, 누구랑 얘기해? 시끄러워서 잠 깨겠네. 미영아. 엄마가 너무 힘드셔서. 아들이 제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며느리는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방은 저희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땀에 젖은 몸으로 침대에 누우시면 어떡해요. 내일 아침에 침구 싹 다 빨아야 하는 거 몰라요. 정 힘드시면 약국에 야간 문이라도 두드려서 두통약 사다 드시든가요.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한 짜증만이 가득했죠. 땀 냄새라는 말은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냈지만 이제는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미안. 그냥 좀만 더 참아봐요. 네. 그 말을 끝으로 안방 문은 제 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들과 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타는 듯한 갈증에 저는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 앞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제 피부에 와닿는 공기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찜통 같던 복도였는데 그 문 주변만은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서늘하고 쾌적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감각이 마비되었나 싶었지만 그 냉기는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안방 문틈으로 귀를 가져갔습니다. 우웅. 낮고 안정적인 기계음. 제 귀에는 익숙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잔인한 소리였어요. 바로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전기세, 노인의 건강, 뼈에 드는 바람. 그 모든 것이 저를 기만하기 위한 역겨운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저를 이글거리는 지옥에 던져두고 자기들끼리만 천국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두 사람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죠. 분노는 그 순간뿐이지만 이 모욕감은 제 뼈에 새겨져 평생 갈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에어컨 리모컨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죠.
저는 홀린 듯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리모컨의 플라스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손을 떨어가며 리모컨의 액정 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이 선명하게 켜지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희망온도 23도, 바람세기 강풍. 23도. 제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온도였어요. 그 숫자는 저를 향한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고통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 말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안에 뜨거웠던 모정,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 그 모든 것이 차갑게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옥 같은 소파로 돌아왔죠. 하지만 더 이상 덥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제 온몸과 마음이 남극의 빙하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획들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배신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되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가장 나답게, 가장 존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동쪽 창문이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제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완벽하고도 냉정한 계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생각하자 제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본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명징한 결심만이 강철처럼 제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완벽한 모습으로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어젯밤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은 그녀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라도 된 듯 아주 상쾌하고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하품을 한 번 쩍 하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임무를 하달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어젯밤엔 좀 주무실만 하셨나 봐요. 다행이네. 저 오늘 친구들이랑 청담동에서 브런치 약속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인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저녁에는 또 다른 모임이 있어서 아마 자정 가까이 돼야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우리 주원이 좀 잘 봐주세요. 할머니랑 노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들. 그녀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스케줄을 은근히 과시하며 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일방적인 통보였지요. 어제 제가 죽을 것 같다며 애원하던 모습은 그녀에게 한낱 귀찮은 해프닝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챙겨들었죠. 아, 그리고 점심은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걸로 차려주세요. 제가 어제 싸오신 반찬들 보니까 애 먹일 만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름지고 짜고. 그냥 김에다 밥이나 싸서 주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마지막까지 제 정성에 비수를 꽂는 말을 잊지 않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입꼬리만 살짝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의 의미를 그녀는 평생 알지 못하겠지.
그럼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을 나섰고 잠시 후 아들 녀석도 회사에 간다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넓은 집에는 저와 손주 주원이 단둘만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오늘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라고 했어요. 우리 뭐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원이가 천사 같은 얼굴로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 아이의 해맑은 눈을 보고 있자니 어젯밤 강철 같았던 제 결심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의 미래가 안쓰러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원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아야지. 그 전에 배부터 채울까?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 차려줄게. 저는 주원이의 손을 잡고 찜통 같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싸온 식재료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사랑과 정성을 무참히 짓밟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저의 마지막 진심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성껏 갈비의 기름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코기만 발라내 아이가 좋아하는 궁중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와 버섯을 듬뿍 넣어 색감과 영양을 모두 잡았죠. 그리고 며느리가 비린내 난다고 타박했던 동그랑땡은 다진 새우살을 넣어 더욱 고소하고 담백하게 부쳐냈어요. 몽글몽글한 계란찜과 시원한 나박김치까지 곁들이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완전 임금님 밥상 같아요. 주원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복스럽게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아이의 말에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주원이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 쌓기를 하며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 같은 더위는 저의 기력과 인내심을 사정없이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어른인 저도 견디기 힘든데 한창 뛰어놀 아이는 오죽할까요? 주원이의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익었고 연신 땀을 닦아내며 힘없이 소파에 늘어졌습니다. 할머니, 너무 더워요. 머리가 띵해요. 우리도 엄마 아빠 방처럼 에어컨 켜면 안 돼요? 어제와 똑같은 아이의 질문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시원하고 쾌적한 그들만의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차별 또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아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주원아, 할머니가 더위 쫓는 마법을 가르쳐 줄게. 저는 아이를 욕조에 앉히고 시원한 물을 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신이 나서 물장구를 쳤고 그 모습을 보니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물놀이를 마친 후에도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어젯밤 저를 모욕했던 며느리의 말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찬물로 샤워라도 한번 하고 주무세요. 그래, 그 말대로 해주마. 제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동안 주원이는 잠시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서는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거실 장식장 위 크리스털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주원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로봇을 휘두르다가 그만. 저는 우는 아이를 먼저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았죠. 며느리가 유럽 여행 가서 수십만 원을 주고 사왔다며 먼지 하나 안 질세라 매일같이 닦던 바로 그 화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킨 후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다가 아주 우연인 척 가장 크고 예쁜 조각 하나를 발로 밟아 더욱 잘게 부숴버렸어요. 복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조차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죠. 저녁이 되어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장식장 위가 허전한 것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내 화병! 내 크리스털 화병 어디 갔어? 울먹이는 주원이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며느리는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쏟아냈습니다. 김주원,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아이가 겁에 질려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애가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애를 잡니? 유리가 사람보다 더 중하더냐?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게 그냥 유리로 보이세요? 어머니는 이런 거 평생 구경도 못 해보셨죠? 뭘 아시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죠. 그래, 나는 이런 거 평생 구경도 못 해봤다. 자식 먹이고 입히느라 내 몸뚱이 하나 꾸밀 줄 모르고 평생을 살았지.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귀한 거면 애 손 안 닿는 곳에다 뒀어야지. 애를 온종일 찜통 같은 거실에 던져놓고 너는 백화점이나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와서 애 탓을 하는 게 어미가 할 짓이냐?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사이를 막아섰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추한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어떻게 치워낼 것인지 그 구체적인 청소 계획을 마무리 지었어요. 깨진 화병 조각처럼 우리의 관계도 다시는 붙일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깨진 화병의 잔해는 치워졌지만 그 여파는 집안 전체를 싸늘하게 감싸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유령이라도 되는 듯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주원이마저 제 눈치를 보며 곁에 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준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저를 힐끔거리면서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에 인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련, 기대, 서운함 같은 부질없는 감정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유치한 복수극은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결심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었죠. 그래, 너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었구나 하고요. 저는 묵묵히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알은 여전히 모래알 같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껄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맛이 아니라 결전의 맛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 녀석이 머뭇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표정에는 어색함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소파 건너편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짜인 각본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연출가처럼요.
엄마, 잠시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들은 제 앞에 놓인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근처 부동산에서 출력한 듯한 빌라 매매 목록과 청년 창업 지원 대출 같은 것들이 적힌 은행 안내서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가 묻자 아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가 엄마의 노후와 저희의 미래를 위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고민과 결론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힘을 주는 것이 가소로웠습니다. 며느리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제가 하려는 이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본사에서도 지원 많이 해주고 성공 사례도 많고요. 이것만 성공하면 저희 가족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의 눈은 허황된 꿈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달리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만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지금 사시는 강남 아파트. 물론 좋은 집이죠. 하지만 앞으로 세금은 더 오를 거고 집값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면 외롭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옆에서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빌라 매매 목록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 집 좀 보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방 2개의 거실도 있고 남양이라 해도 잘 들고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 딱 좋잖아요. 이 집으로 이사 오시고 지금 아파트 파신 차액으로 인석 씨 사업에 투자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평생 업고 다닐게요. 매달 생활비도 지금 버시는 연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각서라도 써드릴까요? 각서. 그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으로 회유하고 법적인 문서로 제 발을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빼앗은 뒤에는 낡고 초라한 빌라에 저를 가둬두고 늙어 죽기만을 기다리겠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이 기름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너희들 생각은 잘 들었다. 제가 입을 열자 두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요. 그런데 말이다. 나도 내 나름의 계획이 있단다. 네. 어머니도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 너희 말대로 내 집이 혼자 살기엔 좀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참에 정리를 좀 할까 한다. 어머, 정말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며느리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게다. 내 집을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다. 거기서는 삼시세끼 호텔처럼 밥도 차려주고 매일 청소도 해주고 아프면 의사랑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더구나. 너희처럼 전기세 아깝다고 늙은이 찜통에 가둬두는 일도 없을 테고 귀한 화병 깨뜨렸다고 애들 닥달하는 몰상식한 사람도 없겠지.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실버타운이요? 그래.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평생 모시겠다고. 나는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 내 노후를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내 돈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을 여왕처럼 즐기다가 남는 돈이 있다면 차라리 길거리 고양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게 더 보람 있겠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사업 자금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너희들 힘으로 해결해. 내 돈, 내 집에 손 뗄 생각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니? 제 선언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만 뻐끔거렸고 며느리는 분노와 당혹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파랗게 질리기를 반복했죠. 그녀는 결국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남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누군지 거울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거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너희와 내 인생을 내 돈으로 책임지려는 나중에 과연 누가 더 이기적인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악쓰는 소리와 아들의 말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더는 제게 아무런 의미도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어요. 30년 지기 친구이자 은행 지점장까지 지내고 은퇴한 영숙이의 번호였습니다. 영숙아 나야. 윤차.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자야. 웬일이야? 아들 집에 간다더니. 그래. 근데 이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졌거든. 영수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제 목소리에 담긴 비장함을 느꼈는지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친구야. 언제든 뭐든지 말만 해. 그 한마디에 저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오랜 친구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죠. 더는 분노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명확한 목표의식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상처받은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노골적인 냉전 상태에 돌입했어요. 아침 식탁에서부터 시작된 침묵은 온종일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들은 제 양옆에 앉아 마치 제가 없는 듯 자기들끼리만 귀속말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보란듯이 채널을 돌려버렸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굳이 거실에 있는 정수기까지 가서 물을 마셨답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서러웠을 테지만 이제 제 감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제 결심에 대한 확신만 더해줄 뿐이었죠. 그래, 너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었구나 하고요. 가장 힘든 것은 손주 주원이의 태도였어요. 아이는 제게 오고 싶어 하면서도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오다가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곤 했습니다. 아이의 그 겁먹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지금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의 미래까지 저들 소나기에서 망가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탈출을 하루 앞둔 날, 며느리는 제게 마지막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제 앞에 던져놓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내일 가시기 전에 이거 다 빨아놓고 가세요. 그동안 얻어먹고 지낸 값은 하셔야죠.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인데 비싼 거라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꼭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서 그늘에 말려주세요. 세제는 이거 쓰시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빨래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너는 내게 이런 마지막 기회까지 주는구나 하고요.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녀가 가장 아낀다는 하얀 실크 블라우스를 손에 들었습니다.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유럽 여행 가서 큰맘 먹고 샀다며 자랑하던 그 옷이었죠. 저는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독한 가루 세제를 푼 뒤 블라우스를 담갔어요. 그리고 조물조물 아주 정성스럽게 빨래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정말 실수인 척 제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빨간 양말 한 짝을 대야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아, 이런. 저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그 양말을 바로 건져내지 못하고 한 10분 정도 대야 속에서 함께 조물거리고 말았지 뭐예요. 하얀 실크 블라우스는 보기 흉한 분홍색 얼룩으로 여기저기 물들어 버렸어요. 마치 옴이라도 핀 것처럼 흉측한 모습이었죠. 저는 완벽하게 망가진 블라우스를 탈탈 털어 며느리가 말한 대로 그늘이 아닌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마르면 그 얼룩이 더욱 선명하고 예쁘게 자리 잡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버린 작은 복수국의 결과물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작은 축포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 몇 장과 속옷 몇 벌,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첩 하나가 전부였죠. 이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정성 가득한 음식 보따리보다 훨씬 가볍고 초라한 짐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더없이 홀가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빨아 널어놓은 블라우스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블라우스.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어머니 정말 미치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짐을 마저 쌌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변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그거. 빨간 양말이랑 같이 빨았는데 세제가 약했나 봐요. 어쩌죠? 다시는 못 입겠네. 제 말에 며느리는 이를 갈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들에게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모든 짐을 챙긴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주원이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아이의 해맑은 눈을 마주했다면 제 마음이 또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태연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간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들 살 거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아들은 제 뒤를 따라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가세요? 어디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잘못?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가장 큰 잘못이다. 어디로 가냐고? 너희가 알 필요 없는 곳으로 간다. 내 손으로 챙길 내 몫을 챙기러 간다. 며느리는 아직도 제 팔을 붙잡고 블라우스 타령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죠. 현관 밖에는 미리 연락해둔 영숙이가 고급 세단을 몰고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분노에 찬 비명소리와 아들의 절규를 뒤로한 채 영숙이가 열어주는 차 문으로 태연하게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을 감싸는 순간 비로소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좀 부탁하자. 이 집 주소는 휴대폰에서 삭제해줘.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들에게선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거야. 영숙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달렸습니다. 영숙이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낯선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밤새도록 계획하고 영숙이와 상의하여 결정한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어요. 현관에서부터 저를 맞이하는 친절한 직원들의 미소는 어제까지 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모멸감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이미 여사님 취향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탁 트인 호수 전망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희생하며 모아왔던 돈이 만들어낸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죠. 저는 발코니에 나가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던 아들의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세상에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상에도 그들의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지난 세월의 더위와 아픔을 모두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